그러면 기도하고 5월 독서 포럼, 4월 독서 포럼인데 5월에 하는 독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넌트들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보게 하시며 시대의 재앙막을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랩넌트에게 필요한 것이 전달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 이념과 사상과 지식 체계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알렉시스 토크빌입니다. 드 토크빌 이렇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인데 토크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드라는 말은 이제 귀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귀족이라고 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폰 뭐 이런 말 쓰죠. 프랑스에서는 드 이런 말 붙여가지고 귀족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국가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인데요. 프랑스의 정치인이고 외교관입니다. 1805년에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대단히 높은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리어 만들어 가는데 약간씩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귀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유주의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활동했습니다. 1835년에서 40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1830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정치인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사회에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나라, 프랑스 나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민주주의 혁명을 했는데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본 다음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유가 뭐냐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 당시에 나폴레옹 3세라고도 부르죠. 이 정부에서 외무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요. 그랬다가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정확하게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입니다. 루이 나폴레옹은요. 원래 이 가문이 보나파르트 가문이고 나폴레옹은 이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너무 유명하니까 아예 가문의 성을 나폴레옹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유명한 사람의 조카인데 그 이제 삼촌의 후광을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삼촌처럼 자기도 황제 되겠다 해서 삼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시점은 거의 한 50년 뒤인데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 황제 되겠다 했거든요. 실제 황제 돼요. 그거에 이 사람은 반대를 하고 감옥까지 갔다가 정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53세 되기 전 나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형벌제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9개월간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문했던 미국 현장에서 미국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민주적 전제 정치를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세계사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겠습니다만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사회는 어땠느냐? 유럽 사회 또 대부분 사회가 그랬습니다만 봉건세자에서 구체제 프랑스어로는 앙시eng 레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고유명사화되어 있어요. 이 구체제 하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공고한 신분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신분제 때문에. 초콜릿 먹으려고 네, 네, 있는데 네. 엄마가 벌써 잠깐만요. 네. 고소리가 울었어. 그래서 아, 네. 이거 싸웠어. 조금만 네. 하고 나서 또 알려줄게요. 하고 나서 알려줄게요. 아빠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제가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효윤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잠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신분사회였었는데 이러니까 뭐 당연히 피지배 계층에서는 어려웠겠죠. 특히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했던 절대군주 루이 14세 이후에 전쟁이 계속돼요. 루이 14세가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자기의 명예와 야심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일으켰거든요. 이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파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루이 15세, 루이 16세 되어서는요, 세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내겠어요. 그럼 밑에 피지배 계층에서는 세금 낼 돈 없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배 계층에서는 우리한테 세금을 물리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뜯어낼 수 있는 계층은 하위 계층, 피지배 계층이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의사나 법률가나 뭐 아니면은 상공인,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업가 부유한 평민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층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합니다. 부르주아라는 말은 성안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프랑스 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요즘 따져도 서울 시내, 뭐 그것도 강남에 산다, 뭐 용산에 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도심지에 가까운 데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안 도심지에 살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계급이 굉장히 핵심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평민 출신이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성공해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는 다르다 항상 생각해요. 그러면서 앞서가는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중에 일어난 사상이 계몽 사상이었단 말이죠. 특히 유명한 게 루소였어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급 사회 다 없애버리고 사회 억압 체제 없애버리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과격한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입장에서 재밌는 사실은 그 배경에 프리메이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음모로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음모론 쪽으로 너무 치우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계몽 사상을 주장하고 또 억압에서 벗어나자라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프리메이슨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뭐 여기서 자세히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혁명 전 프랑스 사회구조 이런 거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혹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권 신분은 전 인구의 2%인데 토지의 40%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관직은 독점합니다. 제1신분 성직자 계층이 10만 명, 천주교 성직자죠. 신부들, 뭐 사제들 이 사람들이에요.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 제2신분 귀족이 한 4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국왕과 1신분, 2신분 합하면은 이게 2%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금을 전혀 안 내요. 제3신분은 어떻습니까? 전 인구의, 프랑스 전 인구의 98%인데 2,5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참여도 못하고 세금을 다 이 사람들이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프랑스 왕들도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1신분, 2신분의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3신분, 이 노동자, 농민, 뭐 그 당시에 노동자라고 하는 숫자가 많지 않죠. 대부분은 농민이에요. 이 계층들이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들을 이제 뭐 다 얻고 낑낑대면서 가고 있습니다.
위에 1, 2신분은 부자인데 이 3신분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억압당하고 눌려 있었던 3신분,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 계층을 타파하는 거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만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 혁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되겠다. 지금 국가 파산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1신분, 2신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해보자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1신분, 2신분, 3신분 사람들이 다 한번 모여보자.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뭐 몇백 년 만에 소집을 한 거였어요. 형식상 있는 건데 이걸 실제로 소집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 이거 가지고 대토론회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 실패해요. 왜냐하면 1신분, 2신분 사람들은 한 신분마다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3신분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모인 사람 숫자에 따라서 표를 행사하자 하니까 둘이서 주장이 맞겠어요? 3신분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3신분 의도대로 갈 거고 1, 2신분 팀들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세금 안 걷게 될 거고 이러니까 싸우다가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화가 난 3신분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억압받는 계층이 아니라 그 3신분 중에서도 성공한 고위층, 부르주아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닥, 제일 밑바닥에 어려운 농민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테니스 코트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거 해결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왕의 권력, 이 귀족들의 권력과 상관없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분노 폭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군이 바스티유 감옥,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했던 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 바스티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정부군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죄수들을 다 풀어주는데 실제로는 뭐 거의 잡범들밖에 없었대요. 정치범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군중들은 굉장히 열정을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루이 16세 임금은 파리에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는데 파리로 끌고 와가지고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권선언, 천부인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좋은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광기였느냐. 유럽 각국이 지금 프랑스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원래 프랑스하고 사이 안 좋거든요. 유럽 나라들은. 근데 지금 프랑스 이제 왕 가문, 부르봉 가문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혁명의 불씨가 전 유럽으로 옮겨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왕가를 복귀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는 혁명 전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근데 전쟁에 쉽게 이길 수 있겠어요? 원래 전쟁 훈련받고 했던 장군들이 전부 다 1, 2신분, 2신분 귀족들 출신일 거 아니에요. 싸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싸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국가 경영도 해본 적이 없는 시민 정부는 계속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불안에 빠져요. 우리가 지는 건 지금 루이 16세 저 임금이 내통을 하고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머가 점점 사람들에게 사실로 믿어지고 그러면서 루이 16세 부부를 단두대에 끌고 가서 처형하게 되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처형을 하는데 마리아 앙투아네트 왕비 이런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는 자비롭고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돌봐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아주 사치를 부리는
나쁜 여자였다.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지금 빵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이러니까 야,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싸가지 없는 말을 했다더라. 루머죠. 이렇게 해가지고 퍼뜨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재판에서 죽일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거짓말 루머들을 퍼뜨리면서 악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처형을 하죠. 그리고 왕당파, 반혁명 세력, 무차별적 처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부 안에서도 원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지롱드당과 자코뱅당이라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롱드당이라는 파는 상대적으로 원건하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코뱅파는 무슨 소리냐? 혁명을 완성시키려면 혁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국회에 모였을 때 오른쪽에 지롱드 당이 모였습니다. 왼쪽에 자코뱅 당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파와 좌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파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좌파는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가 잡히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점점 격화되니까 원건파의 소리는 점점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마라라든지 당통이라든지 장폴 마라, 조르지 당통 이런 사람들이 엄청 과격파로서 득세를 하면서 공포정치 시대가 돼요. 근데 그 공포정치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뭐 이렇게 처형하거든요. 끔찍한 시대였어요. 이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마라라는 사람을 이제 샤를로트라는 그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암살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통은 자기 라이벌이었으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강경파였던 로베스피에르한테 숙청당해서 처형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도 본인들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의 독재 시대가 되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요. 이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테르미도르라는 11월이라는 말이거든요. 요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로베스피에르를 이제 향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또 단투대로 갑니다.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혼란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진정이 되게 됩니다. 4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쥐스트라는 사람은 자유의 적에게는 줄 자유가 없다. 혁명의 반대파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중립 지키는 자들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로베스피에르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본인도 결국 26살, 젊은 나이잖아요. 그 26살에 처형당합니다. 롤랑 부인이라는 분은 지롱드 당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 이제 숙청당하면서 단두대에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야 너의 이름으로 무슨 죄악이 얼마나 이렇게 저질러졌느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계속 형이 마차에 태워가지고 단두대로 데리고 가고요. 날마다 이제 처형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여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그쪽에 아이들, 걔들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놀고, 그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잔칫거리가 되고 놀이개가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파리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요. 그러는 과정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방대 전쟁, 방대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인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천주교 세력들이 기득권이었으니까 백성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에 대한 엄청난 이제 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수고, 뭐 성당이죠. 성당 부수고, 성당 안에 있는 것들 약탈하고, 그 다음에 뭐 신부나 뭐 수녀나 이런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다라는 게 뭐 정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이 천주교 이 팀들이 성당에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친구고, 우리한테 너무 잘해준 분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왜 교회, 그 성당을 없애야 되냐? 그럴 수 없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군에서 혁명 정부군에서 그럼 여기 이 방대라는 동네는 반혁명 세력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총 30에서 40만 명이 학살당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방대에 있는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정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 이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임산부, 아기, 뭐 가릴 것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이유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프랑스 안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어, 디킨스 있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소설가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읽고,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마지막이 참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혼란상과 광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대로 도저히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장군으로서 이제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혁명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축출하고 총재 정부가 구성이 되었지만 계속 이제 정치가 안 되니까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신문제도 폐지하고 의회도 만들고 인권 선언도 하고 의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옹이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815년까지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 유럽 전역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와서 라이프니츠 전투에서 패배하고 엘바 섬으로 추방당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전쟁 일으켰지만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폐위된 이후 루이 18세가 돌아와서 즉위하고 왕이 됩니다. 루이 16세의 조카예요, 여기도. 근데 이 루이 18세가 전제 왕정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1830년 7월에 혁명을 일으켜서 루이 18세를 쫓아내고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시민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투표로 왕을 세운 거죠. 하지만 그 루이 필리프도 또 전제 정치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1848년에 2월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 여러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딜라클루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7월 혁명을 다룬 그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요. 그 왕을 축출하고 대통령제로 나라를 바꿨는데 그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그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한 거예요. 뭔가 진보적인 정치도 많이 했어요. 사회 보장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고 뭐 여러 가지 산업도 발전시키고 제국주의 활동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뭔가 이제 자기 삼촌보다는 못한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삼촌 이미지를 가지고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됐는데 여기에 만족 안 하고 황제가 되죠. 그럼 황제가 되어서 제2 제정으로 갔는데 결국 하다가 비스마르크한테 낚이죠. 그래서 독일과 프러시아와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다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1870년에 그 전쟁에서 깨지고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다가 결국 쫓겨나고 이제 나라는 프랑스는 이제 공화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과정이 지금 1789년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알렉시스 토크빌이 살던 시대는 지금 그 혁명의 그 혁명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빌은 이게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혁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과연 선한가? 혁명이라고 하면 과연 다 좋은 건가? 이거예요. 민주주의를 하게 됐는데 그 민주주의가 정말 옳은가?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하고 뭐가 다르지? 이 민주적 전제 정치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토크빌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정치인이고 이제 뭐 밑에서 관료로서 일하면서 미국의 형벌 제도, 감옥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미국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미국을 보니까 전례 없는 사회적 평등이 달성되고 있는 거죠. 신분적인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약 없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부 없이도 타운이라는 소규모 지역 자치 단체에서 공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은 분산되어 있고 사회 변동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배경에 기독교 도덕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뭐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구나. 프랑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다 쇠퇴하고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기독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 천주교입니다. 에, 예전에 종교 개혁 때 그 이제 바로 그 성 바르톨로메오의 학살이라고 해가지고 개신교도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전 인구의 거의 98% 이상이 이제 천주교인이었죠. 그런 상태 속에서 천주교가 지배적이었던 나라지만 천주교는 기득권이었고 억압하는 권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기독교를 그 천주교를 다 싫어했어요. 천주교를 배격하고 로마 가톨릭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무신론자들 상당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토크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도덕은 자연적 평등과 인간의 동파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계속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 평등, 인간 동포의 평등한 자유, 평등과 자유 이 부분은 전부 기독교에 합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시민의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교의와 기독교 도덕은 엄청 강하게 붙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은 시민들이 전부 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희생하고 그 의무 복종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이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미국 사회에 있는 기독교 도덕이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진 자유는 방임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방종도 아니고 나도 아무렇게나 살게. 이렇게 하지 않는 스스로 선택한 법적인 제한 안에 있는 자유였구나. 스스로 내가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 일부를 내려놓고 모두와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내 자유를 다 행사하지 않는다.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누구에게든지 맞출 수 있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바울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고 그 결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책 왜 선정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지금 이 책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지금 이 책을 쓴 1830년대, 40년대에 알렉스 스토크빌이 보는 미국입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고 인구, 영토, 풍요로움, 경제적인 부유함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화국은 권리의 수호자가 되고 개인의 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구나.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는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을 누르고 개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해주는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서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 주는데도 무정부 상태도 없고 또 폭정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극단이잖아요. 정부가 아예 없거나 정부가 너무 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균형 있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세력 균형의 필요성을 알고 실현해야 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고 권리에 대한 깊고 진정한 존중을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벌써 갔죠. 한 30분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평등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뭐 물론 책에는 신의 의지, 하느님의 의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 책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프랑스 우리나라는 부채제는 버렸는데 앙시앙 레짐 여기서 탈출했는데 그 보상은 현실적으로 전혀 못 받고 있고 무질서하고 궤도가 없는 길을 잃어버린 열정 때문에 파괴와 혼란만 가득하구나.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적인 황폐함과 투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같지만 토크빌이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프랑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영국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상가들이 이신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신뢰라든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프리메이슨 운동의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토크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겸손하게 이걸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발전되는 그 부분을 미국의 원칙을 통해서 같이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점과 위험성, 민주주의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만드는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2부에서는 미국에서 평등한 생활 상태와 민주정부와 민간사회와 간섭과 사상과 습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1장에서는 북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나라, 이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 영국계 아메리카인들, 즉 미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 미래와 관련해서 기원이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주한 사람은 사실은 버지니아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마을을 만들어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황금 때문에 왔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곧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치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쪽 말고 버지니아 쪽 말고 북쪽에 뉴 잉글랜드 지방 지금의 보스턴 중심으로 한 그 동네 쪽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은 왜 왔냐?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칼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입니다. 이 사람 칼뱅이 이야기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영국에서는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퓨리턴이 근데 영국에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아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힌다 하니까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살고 싶다. 이래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직까지 땅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로 복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정치적인 규약으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공공교육에 대한 법령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만드는 법이 뭐냐? 사탄은 항상 인간이 무지할 때 이걸 가지고 틈타지 않냐? 그래서 반드시 후대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국가가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교육이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바로 지식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교하고 복음 구분할 때 그 종교 아니고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식에, 참된 지식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민적 자유에 도착하는 길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윈슬롭이라는 주지사가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적인 자유와 시민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인데 자유는 권위에 복종하는 한에서 지켜지고 행사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리적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잖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것과 같은 자유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권위에 복종하면서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 않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사상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있어요. 참 이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귀족적 요소가 미약한데 천박한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 저 나보다 잘 사는 놈은 용납할 수 없다. 다 끌어내려야지. 이런 평등 말고 씩씩하고 정당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평등 말고 다 나처럼 가난해져야 된다 하는 그 평등 말고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높은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하는 평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 지배를 피하고 주권 재민의 원칙을 수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권 재민의 원칙을 가졌느냐? 입법부, 행정부를 어떻게 정치를 하는 미국 사람들은 법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에게 입법을 맡기고 행정부 대통령과 관료를 선출해서 이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게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 행정부에 위임된 권력은 아주 미약하고 제한적이고 당국자들은 권력의 원천을 잊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게로 돌아가도록 세팅해 놓았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 모든 것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 어디서 나왔지 아세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말인데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변형을 한 겁니다. 5장에서는요,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고 자주는 타운에서 정치 참여를 아주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권력이 철저하게 분산되니까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절대적인 언어로 군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분산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감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경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거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토크빌이 이 얘기를 해요. 지방 분권으로 방종이나 압제를 막을 수 있더라. 이게 미국의 정치 체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를 보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하는 법률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니까 위헌 법률을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가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전제정치 횡포를 부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사법부에서 연방대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입법부에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잘 못하는데 국회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국회가 독재를 하고 폭정을 가할 때 법률을 막 만들어낼 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심판도 할 수 있도록 탄핵하는 것도 만들어 놓았지만 근데 유럽 사회에 비해서 탄핵은 철저하게 원건하게 집행이 되어서 유럽 나라에서 그때까지 탄핵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감옥 보내고 바로 처형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폭정 자체보다 입법부의 폭정을 회피하는 것이 더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토크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폭정을 가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입법부, 즉 국회는 폭정을 가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은 누가 탄핵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온건하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토크빌은 또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탄핵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타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었어요.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위임을 함부로 무시하고 입법부가 독주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토크빌이 미리 경고를 한 거죠. 8장입니다. 연방 헌법은 어떠냐? 연방 정부의 권력은 제한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선거를 할 때는 최소한의 흥분과 그 흥분에 대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것으로 다수의 변덕과 다수가 내미는 위험한 요구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라고 토크빌은 분석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거든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선거를 치를 때 우리는 굉장히 흥분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주주의를 굉장히 우리 국민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서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와 하고 몰려가니까 갑자기 막그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그 사람이 그런 나쁜 말을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쉽게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기회도 없이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러면 그 사람 쫓아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다 쏠려버린 채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선거의 위험성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선거에서 그 흥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분이 정치로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주는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수는 변덕스럽거든요.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죠. 그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위험한 요구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갈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가는 왜 올랐을까요? 돈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오릅니다. 그럼 돈은 언제 풀렸죠? 코로나 시기에 풀렸어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면 뿌렸던 돈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의 상식이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경제학적 생각을 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 나눠준다라고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누군가 다음 사람이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이제 자꾸 나오게 됩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위기가 갑니다. 그게 위험한 요구죠. 다수에 의한 위험한 요구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치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면요. 연방 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둘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미국 전국에서 뽑고요. 상원은 50개 주에서 한 주에 2명씩 해서 1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의 목소리만 대변하지 않고 인구가 적은 주의 목소리도 무시되지 않도록 상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정을 했다. 상원에서 커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하원에서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하원에서 발의한 것이 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원을 통과했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는 언제 하느냐?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상원은 6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거할 때마다 3분의 1씩만 뽑습니다.
하원 전체가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3분의 2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흥분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더라도 일단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선거만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2년, 최소 2년, 그리고 4년 더 해야 상원 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다. 하원은 다 바꾸더라도 상원은 못 바꾸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지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냉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덕과 리스크를 저지하는 허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성경적이다. 굉장히 이 부분이 지혜롭게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9장에서 민권 지배 원리, 10장에서 정당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특징이 종교적 반목이 없다. 왜냐? 종교와 종파를 존중하니까. 이거 가지고 국가 종교로 만들지 않으니까. 신분에 대한 투기심이 없다. 국민주의니까. 대중적 가난이 없다. 그래서 선동의 구실을 차단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는데 그것은 언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만들어주고 계속 잘게 쪼개주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정치 결사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파는 있지만 반역 음모는 없다.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비밀 결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란, 반역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게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가. 민주정치는 어떠냐? 보통 선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꺼리고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 보통 사람을 더 뽑고 싶어 해요. 근데 선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너무 나댄다 하면은 표를 못 얻습니다. 오히려 저도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겠어요? 국회의원들 재산들 보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선거 나올 때만 이상하게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가난한 척 코스프레를 하려고 안경 떨어졌는데 안경에 한쪽이 떨어졌는데 한쪽 떨어진 그 안경을 이렇게 쓰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 쓰는데 안경 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에서 하나 딱 나갔다 이러면은 절대 그 안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고 못 다닌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코스프레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이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막 여러분하고 비슷하고 코스프레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상원, 하원, 양원을 만들고 서로가 견제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귀족 정치적인 요소를 상원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관료의 봉급도 국민이 책정하니까 관료들은 절제하게 되고 독재자의 편견과 대중의 격정을 둘 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민주주의의 장점은 공공정신과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 가능하고 준법 정신 가능하고 정치기구 전반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기구 전반에서 뭐 국민들이 서로 활동하면서 사회 전체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결과 어떻게 나오겠냐? 다수의 횡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제한한 권력은 사악하고 위험하니까 다수의 권력은 사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제일 대표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우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 이거 얘기하지 마라. 너 이거 얘기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뭔가 공부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권력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막아버리면 나라는 무너진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딱 그렇다는 거죠. 다수의 절대 권력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입법부의 폭정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겠냐. 중앙집권의 팽창을 경계하고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합중국이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민주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이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원인은 뭐겠냐?
청교도 속에 미국을 만든 청교도 속에 아메리카의 운명 자체가 들어있었다라고 토크빌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최초의 인간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전 인류가 들어있었지 않냐.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을 세운 사람들 속에 미국의 미래 운명이 다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입법부 안에서도 상원과 하원이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도록 만들고 그 선거인단도 승자 독식으로 해가지고 각 주별로 다 따로 뽑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게 다수가 횡포를 부려서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그 선거 결과 전체 총 투표수는 졌는데 선거인단 모집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 경우들이 조금 있었죠. 존 퀸시 애덤스가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죠. 아니, 국민 전체가 뽑아야, 그 국민 전체에서 표가 더 많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각 주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인구 많은 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미국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작은 주, 인구 작은 주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이 사람들한테 밟히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관습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은 통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나 미국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토크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자유의 개념은 나눌 수가 없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와 자유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종교 충만하면 자유를 억누르고 자유를 충만하게 가져가면 종교가 없어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전도자 파송해가지고 자꾸 복음운동 일으키더라. 이렇게 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치가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토크빌이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종교가 정치 권력에 직접 참여를 안 하니까 권력에 들어있었던 유럽의 천주교와 달리 철저하게 바깥에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즉 기독교적인 영향과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구나 하고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습관과 실제적 경험도 큰 기여를 하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합중국에 미국에 거주하는 새 종족의 현황과 전망. 그래서 인디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흑인은 어떻게 될까? 백인은 어떻게 될까? 이걸 전망합니다. 이거 언제 썼다고요? 1835년에 40년. 조금 있으면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 남북전쟁 전이고요. 노예제 폐지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안한 요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위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언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 제일 떠오르는 나라가 두 개 나라가 러시아와 미국이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양대 강대국이 되지 않겠냐. 근데 두 나라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자유를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고 러시아는 예속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세계 운명을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 소련 양대 강대국의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한 1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한 걸 보니까 참 신기하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번영이 아니라 인류 전체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제도의 특이성을 받아들이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 또 유럽 사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도를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자꾸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평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새로운 이익을 같이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의를 간략하게 볼게요.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다수에 의한 폭정을 미리 경계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다수에 의한 폭정을 이렇게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혐오 발언이라고 묶어가지고 퇴출시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친일파 얘기니까 없애버릴 거야. 이거는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의 발언이니까 이거는 없애야 돼. 이래서 자유를 전부 제한하는 폭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투크빌은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긍정하면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테스키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이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유의 그 견제에 대한 균형에 대한 그 정신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이어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몽테스키유도 프랑스 사람인데 개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토크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놀랍다 생각합니다. 랩넌트가 보아야 할 것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랩넌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정치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토크빌은 뭐 얘기하냐면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큰 정부거든요. 그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고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서로를 자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가 하고 감시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난 세상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 다수에 의해서 이 올라오는 격정, 열정, 이것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나친 흥분 때문에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인본주의와 동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나서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려고 하는 실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고 말씀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이 나의 오직이 된다? 어떤 사상이, 어떤 정치가, 어떤 체제가, 어떤 이념이 오직이 된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질이 되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경고하는 게 이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지금 정치 체제 너무 괜찮다. 근데 완전 알겠냐? 미국이 미국 정치를 이렇게 그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미국이 선한 것을 떠나면 그 위대함도 없어질 것이다. 경고했는데 기가 막히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흔들리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도 흔들려요. 전 세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올바른 정치는 최선의 정치는 복음이 오직이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지금 복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그런 미국 살리도록 복음이 전혀 없어서 고난당하는 유럽과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시간을 이제 또 달렸네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랩런트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개인톡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뭐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마음껏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시간 좀 늦었죠? 5월 독서 포럼입니다. 오늘은 4월 독서 포럼이었습니다. 5월 셋째 주에 할 책인데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과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사, 과학 철학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이고 그 유명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도 과학 쪽은 좀 무지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읽어야 되지만 앞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서 포럼의 목표는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하기.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주어진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오직 복음만이 이 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복음 놓쳐서 무너져가는 강대국과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멸망과 재난과 혼란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리며 다수주의로 가다가 결국 불신앙으로 다 같이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0.1%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꼭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